네, 2023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 풀이 이번 시간에는 51번부터 60번까지 또 1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복점 시장에서 기업 1과 기업 2는 각각 A와 B의 전략을 갖고 있다. 성과 보수 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내시균형을 모두 고른 것은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이제 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풀었어요? 이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이윤극대화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업 1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전략 A를 쓰면은 나는 16과 3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이윤극대화가 된다? 16을 선택해야지 이윤극대화가 된다라는 거였었고, 기업 1 입장에서 상대방이 전략 B를 쓰면은 8과 10 중에서 10을 선택하는 게 이윤극대화가 될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기업 2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전략 A를 쓰면은 8과 6 중에서 8을 선택하는 게 이윤극대화가 될 거라고 했고요. 상대방이 B 전략을 쓰면은 7과 11 중에서 11을 선택하는 게 이윤극대화가 될 거라고 했죠. 그럼 이때의 내시균형은 몇 개? 16,8, 10,11 두 개가 내시균형이 될 거다. 이렇게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52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과 니은을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내용이고, 장기에는 LAC까지 같아지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아지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일치하죠. 양변에 또 둘 다 Q를 곱하면은 P에다 Q 곱하면 총 수입, 그 다음에 AC에다가 Q 곱하면 총 비용이 되죠. 그럼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기 때문에 뭐가 돼요? 경제적 이윤이 빵이 되죠. 여기서 이윤이 빵인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윤이 빵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이윤이 빵이라고 했어요. 경제적 이윤이 빵일 때는 회계적으로는 양의 이윤을 얻고 있죠. 회계적으로는 양의 이윤인데 경제적 이윤이 빵이란 얘기고, 경제적 이윤이 0이라는 거는 회계적 이윤을 얼마만큼 얻고 있다? 딱 정상 이윤만큼만, 이걸 하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만큼만 얻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경제적 이윤이 0인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 기업의 정상 이윤이 0이 아니라 경제적 이윤이 0이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량이 같다. 그렇죠? 장기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항상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음, 더 이상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만 균형에 도달하면은 딱 정상 이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보면은 다른 기업이 바로 진입할 거고, 손실을 보면은 다른 기업이 퇴출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균형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3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53번은 이제 그거죠. 수요 독점 상황.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 노동 시장에서 비경쟁 상황인 완전 경쟁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제 수업 시간에도 굳이 요거까지는 뭐 볼 필요가 있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난이도 중으로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푸실 수 있으면 좋고, 혹시나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요거 이제 완전 경쟁,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만 보셔도 충분하고, 뭐 이제 이런 수요 독점과 같은 불완전 경쟁 상황일 때는 여유가 되면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볼게요. 생산 요소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기업 수요 독점의 노동 시장에서 수요 독점자가 지불하는 임금은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니은도 보시면은 노동 시장의 수요 독점은 생산 요소의 고용량과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모두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라고 했는데, 요거 두 개 한번 같이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수요 독점 상황의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부터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완전 경쟁일 때는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고 재화 시장도 완전 경쟁일 때는 여기가 여기가 L, 그 다음에 여기가 임금이 되죠. 그래서 노동 시장의 평면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하향하는 MRPL, 노동을 고용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입이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MFCL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노동을 마지막 팩터 코스트 오브 레이버, 노동을 한 단위 고용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일정하죠. 요거까지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기본 강의 때 혹은 이제 문제풀이 강의 때 봤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 지점에서 고용량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수요 독점 상황이라면은 수요 독점이면은 이제 완전 그 아까 봤던 재화 시장에서의 독점이랑 이제 거울처럼 뒤집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노동의 공급 곡선이 주어지죠. 수요 독점이니까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이 개별 노동 공급 곡선이 될 거고 그다음에 MFCL은 어떻게 된다? MFCL은 마찬가지로 절편은 같고 기울기가 2배인 MFCL이 도출된다라는 거 쓰고 그다음에 우하향하는 MRPL은 동일하죠. 그러면은 노동을 고용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과 추가적인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 결정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고용량 결정하는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임금은 어디에서? 임금은 공급 곡선 상에서 결정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임금은 여기에서 결정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노동의 공급 곡선과 MRPL이 만나는 지점에서 노동의 고용량과 임금이 결정됐을 건데 수요 독점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고용량도 떨어지고 임금도 떨어지는 독점이 되면 무조건 후생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고용량도 줄고 임금도 완전 경쟁 시장 대비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은 수요 독점 노동 시장에서 수요 독점자가 지불하는 임금은 이만큼이죠. 지불하는 임금은 뭐보다 낮다?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다. 그래서 노동을 고용하면 이만큼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는데도 그거보다 적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요거를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니은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은 생산 요소의 고용량과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모두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점이 발생하면은 고용량도 완전 경쟁 시장보다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임금도 완전 경쟁 시장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는 보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경우에 경제적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경제적 지대는 뭐였었냐면은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받은 수입 중에서 이전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전 수입은 여기서 이제 전용 수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전 수입이나 전용 수입이나 똑같은 내용 이거 또 디귿 리을도 같은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용 수입은 고용된 노동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받아야 하겠다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WL 평면에서 LW 노동시장 평면에서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있었을 때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의 균형 임금이랑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되죠. 자, 이때 이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총 받아간 금액은 W 곱하기 L 이 네모만큼이 노동 수입이 노동자가 총 받아간 금액이 됩니다. 요만큼이 전체 노동 수입이 되고 그 중에서 공급 곡선 하방 면적 요거 공급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이전 수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체 받은 금액 중에서 이전 수입을 초과한 부분을 우리는 경제적 지대라고 하죠. 경제적 지대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리을은 맞는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공급이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거 좀 지워 볼게요.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거의 수직이 될수록 이전 수입은 굉장히 작아지고 받는 금액 중에서 대부분이 경제적 지대가 되죠. 그래서 수직에 가까워지면은 거의 받는 수입 전부가 경제적 지대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디귿 보기는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요 독점 상황 요거 아시는 분은 푸셔도 되고 공부 안 하셨으면 굳이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시고요. 54번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네요. 그래서 기억 국민 소득이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으로 나누어지는 몫이 얼마인지 보는 것이 계층별 소득 분배다라고 했는데 요 계층별 소득 분배는 그 사후적 소득 분배라고 해요. 사후적 소득 분배는 이미 다 이제 소득 분배가 된 다음에 얼마나 불평등한가 평등한가를 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 분배, 계층별 소득 분배, 사후적 소득 분배고 요거는 그 생산 요소의 기능에 따라서 배분되는 거죠. 요건 기능적 배분이기 때문에 사전적 배분이라고 사전적 소득 분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능별 소득 분배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보다 평등한 상태를 나타내죠.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가로축은 뭐가 와요? 인구의 누적 점유율이 오고 세로축은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 오죠. 그래서 여기가 인구 누적 점유율 0%부터 100%까지 인구 누적 점유율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소득이 0%부터 1등 100%까지 그래서 요거는 소득의 누적 분배를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소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위 0%라 100%가 이렇게 일정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하위 20%가 사회부의 20%를 가지고 있고 뭐 하위 60%가 60%를 가지고 있고 일정하게 올라가는 요 상태가 완전 평등한 상태고, 완전 불평등한 상태는 하위 99%까지는 소득이 아무도 없다가 마지막 1등이 소득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 상태.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완전 불평등한 상태죠. 실제 로렌츠 곡선은 요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평등한 상태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디은 두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면은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로렌츠 곡선은 요 소득 분배 상태를 이제 시각적으로 좀 더 잘 표현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두 개가 교차하면은 어디가 더 나은 상태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회는 로렌츠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는 로렌츠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핑크색으로 표시된 사회는 하층민은 소득이 거의 없죠. 그런데 그래도 요 중산층 이상은 균등하게 가져가죠. 이게 더 좋은 사회일까? 이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다 같이 일반적으로 나눠가는 게 맞을까? 혹은 여기는 0%부터 웬만한 사람들까지는 다 평등하게 가죠. 대신에 이제 상위에게 조금 더 부가 몰려있는 상태죠. 이게 더 평등할지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교차하면은 좀 비교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진위 개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로렌츠 곡선이 시각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이제 숫자로 나타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로렌츠 곡선을 사용해서 진위 개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여기가 A,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삼각형 전체 면적 중에서 A의 면적을 비교한 게 진위 개수가 되죠. 자, 그러면 A는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불평등할수록 더 커지는 금액이죠. 불평등할수록 A 면적이 더 커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평등에 가까워질수록 A 면적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1에 가깝다라는 건 뭐예요? AA. B가 빵이고 거의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A 면적이 전체 면적을 차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내죠. 만약에 완전 평등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A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0에 가까워지면은 B분의 0이 되니까 진위계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1일 때 가장 불평등하고 0일 때 평등하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5번 볼게요. 후생경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1번 계약 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을 대표한다. 맞는 얘기죠. 계약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이제 소비의 엣지어스 상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두 소비자의 등량 곡선이 접하는 지점이죠. 두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두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하지 않죠. 여기에서는 비효율적인 지점, 파레토 계산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고, 요거 두 개가 일치하는 지점은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됐고, 소비의 엣지어스 상자 내에서 두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계약 곡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약 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을 대표한다. 맞는 얘기고요. 2번 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 균형은 일반 경쟁 균형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맞는 보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 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이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요것도 그냥 공부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차선의 이론은 뭐냐면은 그 어떤 우리가 완벽한 사회 상태가 있을 때 어떤 완벽한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라고 봅시다. 뭐 10개라고 보셔도 상관없고 뭐 그냥 5개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5개가 모두 만족돼야지만 가장 완벽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밖에 만족되지 못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2개만 충족했는데 5개를 충족해야지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니까 3개를 충족하면은 2개를 충족한 상태보다는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5개가 다 충족돼야지 최선이지. 그 다음에 이제 5개가 다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개만 충족된 게 3개만 충족된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차선의 이론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 나간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고. 그 다음에 4번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 경쟁 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인데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개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라고 했는데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까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랑 수업 들으신 분들은 요거 그냥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하진 않아요.
정부가 초기 배분 상태를 조정해주면은 가격 체계, 시장 가격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효율적인 지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가격 체계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정당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주제도 아니고 그래서 55번은 그냥 뭐 공부하신 분들은 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적당히 보고 넘어가셔도 당락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6번 볼게요.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그냥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를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안 좋은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삶에서 안 좋은 거는 많아서 문제예요, 적어서 문제예요? 안 좋은 거는 조금 적었으면 좋겠죠. 많아서 문제죠.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시장에다 맡겨놨을 때 생산량보다 시장에 맡겨놨을 때 생산량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최적 생산량이 더 작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2번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작다. 우리가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였었죠. 일회용품 같은 거. 일회용품을 만드는데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작아요. 그냥 일회용품 찍어내면은 뭐 플라스틱 막 사출기에 넣어갖고 찍어내면 얼마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후의 과정에서 사회적인 비용이 더 발생한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작다라는 2번 보기는 맞는 얘기죠. 본 김에 그냥 1번도 그래프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PQ 평면에서 수요 곡선은 그냥 하나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PMC가 되니까 처음에는 PMC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 맡겨 놓으면은 사적인 한계 비용만 고려하니까 생산량이 요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요게 이제 시장에 맡겨놨을 때 생산량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사적인 한계 비용보다 사회적인 한계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만큼 생산을 했을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PMC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SMC 곡선이 보다 위에 그려지죠.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적인 한계 비용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사회적인 비용은 더 든다라는 거고, 그럼 사회적인 한계 비용을 고렸을 때 적정 생산량은 이 지점이 되죠. 그래서 Q 적정 이렇게, 그래서 시장 생산량이 적정 생산량보다 더 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소비에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인 한계 편익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요거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부정적 외부성 마찬가지로 일회용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회용품 쓰면 나는 편해요.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은 큽니다. 나는 그냥 쓰고 버리면 되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버리면 편하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편익은 그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회용품을 버리고 나면 누군가 또 수거를 해야 되고 환경오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의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조금 더 작은 상태가 맞고요. 4번 코즈 정리는 거래 비용의 크기와 무관한 게 아니라 거래 비용이 작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거래 비용이 작아야지 정부가 어떤 외부성이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결정해 줬을 때 시장 주체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사회 최적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비용이 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공유자원의 비극은 긍정적 외부성이 아니라, 공유자원의 비극은 뭡니까? 주인이 없는 공유자원이다 보니까 자원의 생산 능력을 파괴해버리는, 자원 자체를 파괴할 정도로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걸 너무 많이 소비되거나 생산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 외부성이 아니라 부정적 외부성의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보죠. 가격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 가격 차별에 관한 내용인데, 1번 극장에서 조조 할인 요금제는 가격 차별의 예죠. 그래서 3급 가격 차별의 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영화를 보고자 하는 분들과 이제 프라임 타임에 보고자 하는 분들의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3급 가격 차별의 사례로 보시면 되겠고, 2번 2부 가격제는 가격 차별 전략 중에 하나죠.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3번 제3급 가격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는
전매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3급 가격 차별은 시장을 둘로 나눠서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게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자동차 가격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죠. 근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시장이 분리가 가능해야 되고 시장 간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시장이랑 자동차를 서로 이제 재판매하기가 어렵죠.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거 차 싣고 오는 시간에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중 하나는 전매, 그 시장 간의 그 전매가 불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시장의 가격을 높게 설정해봤자 가격이 낮은 시장에서 사오면 되죠. 그래서 전매가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4번 제3급 가격 차별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건 비탄력적인 시장을 이야기하죠. 비탄력적인 시장에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시장에는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그냥 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격이, 그러니까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그 재화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도 대체재가 없다는 얘기죠. 대체재가 없고 그 재화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는 얘기는 가격을 올려도 소비량을 많이 줄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대체재가 많고 시장의 경쟁이 심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은 다른 재화로 사버리면 되니까 그 가격 탄력성이 높겠죠. 순간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탄력성이 낮은 시장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해도 수요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가격 탄력성이 높은 시장에는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순간 소비량이 민감하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은 요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복사를 해서 봅시다. 자, 그럼 요게 가격 탄력성이 낮은 시장이죠. 수요 곡선이 가파르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이 높은 시장은 이렇게 수요 곡선이 누워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MR을 그려보면은 MR2, 그 다음에 MR1. 그래서 우리가 3급 가격 차별의 이윤격 대여 조건은 어떻게 돼요? MR1, MR2, 그 다음에 MC가 되죠. 그래서 뭐 한계 비용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될 거란 얘기고, 그럼 이때 MRMC가 일치하는 지점이니까 여기에서 생산량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수요 곡선 상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P1은 보다 높고 P2가 보다 낮죠. 그래서 탄력적인 시장에서 보다 낮은 가격이 설정되고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보다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1급 가격 차별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지 않죠. 1급 가격 차별에서는 소비자가 재화 단위당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전부 공급자가 받아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가격만큼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보죠. 정보재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이건 난이도 상으로 분류해놨죠. 이거 안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보재 뭐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요런 거는 그냥 이거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이타적인 문제죠. 그냥 요런 것들은 그냥 시험장에 나오면 그냥 찍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재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필요 없고, 요런 거 한번 나오고 마는 문제니까 요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요런 거는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59번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도덕적 해이는 감춰진 속성과 관련 거다. 그런데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 정보 비대칭이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거래 발생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우리가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이 거래 후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거를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주인 대리 문제로 봤었죠. 주인 대리 문제로 봤었고, 이 역선택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보냐면 요거는 숨겨진 속성이죠. 숨겨진 속성이 문제입니다. 이 재화가 어떤 재화인지 사기 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속성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숨겨진 행동의 문제죠. 숨겨진 행동의 문제가 돼요. 요거는 뭐야?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내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숨겨진 행동의 문제다라고 하죠. 그래서 1번 도덕적 해이는 감춰진 속성과 관련된다.
속성이 아니라 감춰진 행동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보기가 되고요. 2번 직업 감독 제도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다 라고 했는데 감독, 감시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도덕적 해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처음에 말은 했지만 이제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죠. 월급 루팡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 감독하겠죠.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 감독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고요. 3번 자동차 보험에서 기초공제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초공제라는 게 사고가 나면은 보장 한도 내에서 내가 얼마든지 해줄게. 대신에 기본적으로 20만 원 정도 제가 그때 사고 났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 자기부담금이 있었는데 기초공제가 이제 얼마큼 빼겠다는 거죠. 만약에 500만 원짜리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내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선 다 해줄 건데 대신에 기초공제 20만 원 정도는 네가 내야 돼. 자기부담금을 하는 건데 이렇게 기초공제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어차피 자동차 보험에서 다 처리해 줄 거니까 뭐 그냥 막 자동차를 긁고 다닌다든지 막 주차를 대충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것들 20만 원 이하의 작은 사고나 스크래치 같은 건 네가 처리해야 돼라는 걸로 이제 그 도덕적 해이를 막는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기초공제를 두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고요. 4번 상품 시장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품질 보증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맞는 얘기죠. 상품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죠.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은 나는 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갖고 이게 엄청 좋은데 소비자들은 아직 모르죠. 이게 뭐 검증이 돼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네이버 이제 쇼핑 페이지 같은 데 보면 뭐가 있어요? 품질 보증 제도. 내가 국가에서 이거 무슨 인증 받아왔다. 혹은 요거 품질 보증 제도 중에 또 하나가 뭐 책임물 보험 가입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제품 쓰다가 문제 발생하면은 얼마만큼 보장해 준다. 그런 것도 이제 제시를 하죠. 그럼 뭐가 돼요? 소비자들이 이거 괜찮은 제품인가 보다. 뭐 어디서 인증받은 거 보니까 자신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 정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5번 노동시장에서 교육 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 위한 게 아니라 역선택 방지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이제 뽑아야 돼.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인재를 뽑고 싶겠죠. 잘못된 인재를 뽑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력서 중에서 이제 그런 거 학력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거란 얘기죠. 학력을 보는 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요거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번 볼게요. 기업 A의 사적 한계 비용 이렇게 있고요. P는 500이고요. 기업 A가 발생시키는 환경 오염 피해액은 단위당 10이다. 기업 A의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단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봅시다. 이런 문제 풀면은 그래프 그리면서 푸는 게 가장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은 50이고요. 일단 가격 500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 MC를 좀 그려볼까요? MC를 그려보면 MC부터 그려볼게요. 그럼 공급 곡선이니까 절편은 300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인 공급 곡선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가격이 500이니까 가격은 5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죠. 여기다가 500 넣어.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어차피 P는 MC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격 500 넣어도 상관없죠. 그러면은 200은 2분의 1 Q가 되니까 Q는 400이 되겠네요. 400이 될 거고. 자, 이때 A가 발생시키는 환경 오염 피해액은 단위당 100이래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SMC, PMC 비교를 했을 때 환경 오염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 상황이니까 SMC가 더 큰 상황이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 SMC는 PMC 더하기 익스터널 마지널 코스트 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피해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2분의 1 Q 더하기 300 그 다음에 EMC 100이니까 SMC는 얼마가 된다? SMC는 2분의 1 Q 더하기 400이 되겠네요. 그럼 절편값이 400이고 기울기 그대로 2분의 1 올라가니까 요게 이제 SMC가 되죠. 요건 PMC고. 그럼 SMC와 가격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회적 적정 생산량이 결정될 거고 뭐 요것도 연립해 보시면 되겠죠. 그냥 가격 500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면 100이고 하니까 2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 산출량은 200이다.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간단한 계산 문제였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